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양원에서 꼬박 10년을 지내신 80세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그녀의 아들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엇을 의미했을지, 그리고 아들은 왜 그토록 냉담했는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녀의 80번째 생일날, 드디어 아들이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듣기에는 감동적인 재회 같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자 단순한 생일 케이크 하나가 예상치 못한 대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중대한 발표를 했고 아들의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10년간 이어져 온 모자 관계의 본질이 그 순간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죠. 과연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 결정 뒤에는 어떤 깊은 슬픔과 남모를 고통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80세 어머니 김영자 가명님의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가족과 혈육의 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실 겁니다. 제 나이 올해 80입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꼬박 10년이 흘렀네요. 10년이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지요. 이곳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저는 뒤를 돌아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등살에 밀려 울며 겨자 먹기로 짐을 싼 노인네가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제 손으로 짐을 싸서 택시를 부르고 혼자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 70이었습니다. 유난히도 추운 서울의 겨울이었죠. 뼈마디를 파고드는 칼바람에 무릎이 시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서울 성북동의 낡은 단독주택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일찌감치 분가해 연락조차 뜸했지요. 수십 평짜리 빈집을 혼자 지키고 있자니 북적거리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벽을 울리는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남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크게 넘어졌습니다. 냉장고를 붙잡고 겨우겨우 일어나는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더군요. 아, 옛 추억 붙잡고 있어 봐야 소용없구나. 늙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순간 눈물도 안 났고 처량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타 마시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들 박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사람 손길 닿는 곳으로 옮겨야겠다고 말이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이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원하시면 요양원도 나쁘지 않죠. 안전하고요. 미지근한 말투, 마치 업무 보고를 받는 듯한 건조함. 저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면이라는 말은 사실 제발 나가주셨으면 하는 본심이라는 것을요. 화가 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아이는 다 컸고 어버이날마다 고사리 손으로 카네이션을 접어주던 그 꼬마는 이제 없으니까요. 저 역시 아들이 저를 대단한 존재로 여겨주길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 몇 군데를 둘러보고 지금 있는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비싼 곳은 아니지만 3인실처럼 북적이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드는 개인 독방이었죠. 월 200만 원 남짓한 비용은 성북동 집을 세놓고 받는 월세와 국민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따져보면 간병인을 쓰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었죠. 이사 오던 날은 화요일이었고 날씨가 참 맑았습니다. 카운터 직원은 친절하게 웃어주었고 저를 방으로 안내해준 간호사 민지 씨는 젊고 세심했습니다. 옷 정리를 도와주며 낯설지 않으냐고 묻더군요. 저는 원래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서 괜찮아요. 여기는 그래도 사람 인기척이 있어
집보다 덜 적막하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선택권이 없어 쫓겨나듯 떠밀리기 전에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정리할 기회가 생긴 것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들이 한 번쯤은 오겠지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주말에는 올 줄 알았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설날이 지나고 추석이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체념이 되었고 그렇게 1년, 2년, 오늘로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셈법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휴대전화 주소록에 저장된 아들 박상훈이라는 이름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번호를 바꾼 적도 지운 적도 없었죠. 매년 아들 생일이면 시간 날 때 밥이나 한번 먹자는 짧은 문자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답장 한 통 없더군요. 아들이 매정하다고 욕하고 싶진 않습니다. 정말 바빴을 수도 있고 오기 싫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 엄마는 아픈 데 없고 빚도 없고 귀찮게 안 하니 그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에게 저는 스스로 앞가림하는 엄마로서의 도리를 다 한 셈이니까요. 한 번은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규정상 요양원에서 비상연락망인 아들에게 전화를 했죠. 그날 밤 병상에 누워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눈이라도 한번 맞춰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돌아와 전한 말은 이랬습니다. 아드님이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으시대요. 대신 저희더러 어머니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곤 스스로 링거줄을 정리하고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늙음이라는 건 결국 일방통행이구나. 누군가 잠시 동행해 줄 순 있어도 마지막은 결국 혼자 걸어가야 하는 길이구나 하고요. 요양원 생활은 단조롭지만 지루하진 않습니다. 아침 6시 반 기상, 7시 반 아침 식사, 9시 물리치료, 오후에는 간식 시간에 누군가 와서 피아노를 치며 트로트를 불러주기도 합니다. 오래 지내다 보니 친구도 생겼습니다. 앞방의 황 여사는 차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딸이 매주 케이크를 사들고 찾아온다고 자랑합니다. 아래층 유영감님은 호주 사는 아들이 귀국해서 3일 동안 여행을 시켜줬다더군요. 다들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자식 자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늘 공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외국 출장이 잦아서 요즘 이사하느라 바빠서라고 작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치더군요. 나중에는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요? 엄마 없는 척 사는 게 편한가 봐요. 다들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누가 찾아오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을 제가 주도할 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제 방은 제 집처럼 꾸며두었습니다. 벽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흑백 사진을 붙여두고 침대맡에는 성북동 집에서 가져온 낡은 스탠드를 두었습니다. 매일 해질녘이면 베란다 의자에 앉아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다가 서서히 어두워지는 걸 지켜봅니다. 가끔은 아들이 과일 바구니라도 들고 문을 열며 엄마 나왔어라고 하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로또 당첨을 바라는 것만큼이나 부질없는 상상이라는 걸 잘 압니다. 저를 버티게 해준 건 헛된 희망이 아니라 하나씩 쌓아 올린 저만의 질서였습니다. 노후는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지난 날을 정리하는 여행이니까요. 누군가는 자식을 기다리고
누군가는 병마를 기다리지만 저는 그저 누군가가 채워주지 않아도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러 저는 여든이 되었고 아들 박상호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치 못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몰래 저를 보러 와준 유일한 사람, 아들이 아니라 제 손자 지훈이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 4시 반쯤이었습니다. 간식으로 나온 단팥죽을 먹고 베란다 의자에 앉아 목도리를 뜨고 있었죠. 말이 뜨개질이지 손가락이라도 움직여야 잡생각이 사라지니까요. 복도 끝에서 간호사 민지 씨가 카트를 미는 소리가 들리나 싶어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멈칫했습니다. 뜨개질하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죠. 고개를 돌려보니 낯설면서도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손자, 박지훈. 우리가 못 본 지 얼마나 됐더라? 아마 8년은 넘었을 겁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 대신 제가 2년 정도 키웠었거든요.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어릴 적 지훈이는 겁이 많아 천둥만 치면 제 품으로 파고들던 아이였습니다. 잠들 때면 옛날 노래, 섬마을 선생님이나 동백 아가씨 같은 걸 불러달라고 조르곤 했죠. 그러다 아이가 학교에 갈 무렵 며느리가 이제 애는 집에서 공부시켜야죠 라며 데려갔습니다. 저는 묵묵히 물러났습니다. 그 뒤로는 명절에나 잠깐 보는 게 다였고 그마저도 손에 꼽을 정도였죠. 지훈이는 어느새 훌쩍 커서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맨 채 머리는 단정하게 깎은 모습이었죠. 쭈뼛거리며 서 있는 녀석이 어색한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말하더군요. 몰래 왔어요. 엄마 아빠는 몰라요.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녀석이 덧붙였습니다. 제 용돈으로 버스 타고 왔어요. 할머니, 혼나게 안 할게요. 순간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녀석이 저를 기억하고 있을 줄은,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줄 알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니? 물어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집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밥상머리에서 혹은 안방에서 할머니가 제 발로 요양원 가신 거야. 사고만 안 치면 다행이지. 같은 소리를요. 성북동 집 처리에 대해서도 얼핏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빠한테 할머니 편찮으시냐고 물어보면 그냥 잘 지내신다고, 좋은 데 계신다고만 했어요. 지훈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할머니 계신 곳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비와 달랐습니다. 거칠애로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고 마음에게 물어본 뒤 내뱉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 옆을 툭툭 치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녀석은 제 옷이라도 더러워질까 조심스럽게 앉더군요. 여기 온 거 알면 네 부모님이 걱정하실 텐데.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원 간다고 하고 왔어요. 잠깐 들렀다 가는 거라 괜찮아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비타민 음료 한 병과 옛날 과자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좋아하셨잖아요. 옛날에 살던 동네 시장에서 아직도 팔더라고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녀석을 데리고 산책할 때 사주던 그 센배 과자였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 우리는 거창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수업 이야기, 학원 친구들 이야기, 담임 선생님이 이혼해서 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는 이야기. 저는 그 사소한 수다를 꿀맛보듯 들었습니다.
끼어들지도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 평범하고 소박한 대화가 마치 신이 제게 돌려준 선물 같았습니다. 갈 때가 되어 물었습니다. 또 올 거니? 녀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오고 싶어요, 할머니. 여기서 너무 심심하잖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핏줄이라는 게 부모대에서 끊어진 것 같아도 이렇게 한 달이 건너 손주에게서 다시 꽃필 수도 있구나 하고요. 그날 밤 저는 어느 생일날보다 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지훈이는 제 삶의 비밀 통로가 되었습니다. 1, 2주에 한 번씩 주말 오후나 하교 후에 해가 지기 전 짬을 내어 찾아왔습니다. 녀석은 절대 요양원 직원에게 알리지 않고 뒷문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간호사 민지 씨도 눈치챘지만 모르는 척 해주었죠. 아빠는 맨날 그래요. 할머니가 선택한 거니까 우리 책임 없다고. 한 번은 녀석이 과자를 오물거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본인이 선택했다고 해서 가족 관계까지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 녀석이 속은 제 아비보다 깊더군요. 저는 아들에 대한 흉을 보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제 얼굴에 침 뱉기니까요. 지훈이가 아빠에 대해 물으면 네 아빠 어릴 땐 참 착했어. 글짓기 상도 받고 그랬단다. 라고 좋은 기억만 들려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냉담함이 제 가슴에 어떻게 못을 박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다시 집으로 가실 생각 없어요. 없다. 여기 내 방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뭐하러 가니? 가서 네 아빠한테 등 밀어달라고 하랴? 간병인 불러서 돈 달라고만 할 텐데. 지훈이가 씁쓸하게 웃더군요. 이해한다는 듯한 체념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묘한 동지애가 생겼습니다. 녀석은 제 스마트폰에 필요한 앱을 깔아주고 타자 치는 법을 알려주고 아빠가 안 쓰는 태블릿 PC라며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거 빌려드리는 거예요. 아빠는 몰라요. 라며 윙크하는 녀석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훈훈해졌습니다. 지훈이는 올 때마다 길어야 1시간 정도 머물렀지만 떠날 때면 항상 또 올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왜 오냐고 묻지 않았고 들키면 어쩌냐고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부담을 느껴 다시 오지 않을까봐 겁이 났던 거죠. 그렇게 띄엄띄엄 반년이 흘렀고 마음속으로 세어보니 녀석이 17번째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해가 다 질 무렵 늦게 도착했습니다. 앉자마자 숨을 고르며 말하더군요. 오늘 하마터면 걸릴 뻔했어요. 아빠가 신발에 흙이 왜 묻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니? 농구하다 넘어졌다고 했죠. 더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차피 아빠는 제가 뭘 하고 다니는지 별 관심 없으세요. 그 말을 듣는데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저 역시 아들의 도시락을 싸주고 학원에 데려다 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손자가 저를 보기 위해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다녀가야 하다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는 나를 기억해 줄까? 그냥 요양원에 있던 할머니가 아니라 내 목소리, 내가 떠준 목도리, 내가 끓여준 팥죽의 맛을 기억해 줄까? 어느 날 녀석이 제 서랍을 정리해 주다가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두 살배기 지훈이를 안고 동네 정자나무 아래 앉아있는 제 모습이었죠. 녀석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때 되게 젊고 고우셨네요. 그땐 너도 귀여웠지. 지금은 징그럽고 제가 농담을 던지자 녀석이 일부러 인상을 찌푸립니다. 지금은 철이 들었잖아요. 다르죠. 녀석이 사진을 조심스레 다시 넣으며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할머니 안 계셔도 저는 기억할 거예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어른은 할머니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물컵을 가지러 가는 척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붉어진 눈시울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아이가 저를 찾아오는 건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시켜서 하는 일이었죠. 지훈이는 점점 능숙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거짓말을 부추기고 싶진 않았지만 사실대로 말했다간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며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한 집안 분위기를 저도 잘 알기에 침묵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저에게 차갑기는 매 한 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지훈이는 달랐습니다. 올 때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에는 가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녀석은 베란다 화분을 햇볕 드는 곳으로 옮겨주고 리모컨 건전지를 갈아주었습니다. 저는 미리 결명자차를 끓여두고 귤을 까놓았죠. 녀석은 너무 단 건 싫어해서 시장에서 사온 새콤달콤한 귤을 좋아했습니다. 우린 나란히 앉아 창밖의 풍경을 보며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보행기를 밀고 가는 노인, 담장을 넘는 고양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그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어느 날 녀석이 묻더군요. 할머니, 정말 10년 동안 여기 혼자 계시면서 집 생각 안 나셨어요. 젊을 땐 집이 전부인 줄 알았지. 근데 늙어보니 알겠더라. 집이라는 건 내가 지키고 싶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란다. 녀석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엘리베이터 있는 집 지어드릴게요. 그럼 요양원 안 살아도 되잖아요. 저는 소리내어 웃으며 녀석의 손등을 두드렸습니다. 내 나이 80이다. 꿈도 야무지네. 그래도 그 말 한마디로 나는 헛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녀석이 돌아간 날 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성북동 옛날 집문서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남기고 갈 것이 있다면 마땅히 이런 사람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고요. 제 명의로 된 성북동 집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짜리 낡은 빌라였습니다. 1층은 식당이고 꼭대기층이 제 집이었죠. 여름엔 찜통 같고 겨울엔 외풍이 심했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곳이라 차마 팔지 못하고 쥐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5, 6억 원 정도 하던 집인데 최근 몇 년 새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주변 노인들은 집을 팔아 현금을 쥐고 자식들에게 나눠주거나 실버타운으로 들어갔죠. 저는 그 집이 제 분신 같아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창밖 너머 새로 생긴 건물 유리에 붙은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성북동 노후주택 현금 매입, 최고가 보장. 한참을 바라보다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이제 계단을 오를 힘도 없고 청소할 기력도 없는데 빈집은 짐이자 세금만 나가는 애물단지일 뿐이었습니다.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팔겠다고요. 그때가 2022년 초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울 때였습니다. 며칠 뒤 찾아온 중개인은 위치가 너무 좋아서 건설사에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난리입니다 라며 놀라워하더군요. 석 달 뒤 평생을 살았던 그 집은 12억 원에 팔렸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기타 비용을 다 제하고도 제 통장에는 11억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심지어 지훈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며 젊은 날 그토록 갈구했던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돈이 자격 없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놔둘 순 없었습니다. 제 80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쳐둔 날짜는
11월 27일 토요일. 요양원에 들어온 지 딱 10년째 되는 날이었죠. 그동안 생일 잔치 같은 건 안 했습니다. 그럴 기분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올해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80세라는 숫자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정말로 나를 위하는지 아니면 내가 남길 그것을 위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 민지 씨에게 부탁해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안에는 3가지를 넣었죠. 첫째, 생일 초대장, 김영자 여사 팔순잔치, 가족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라는 문구 밑에 당일 자문 변호사 참석 예정이라는 글귀를 작게 하지만 눈에 띄게 박아 넣었습니다. 둘째, 최근 건강검진 결과 사본, 콜레스테롤, 혈압, 관절 수치 등 빨간 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었고 의사 소견란에는 요양 등급 재산정 및 향후 거취 논의 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옆에 일부러 손글씨로 치매 초기 의심, 유언장 공증 서둘러야 할까라고 흘려 썼습니다. 아들 박상훈이 이걸 보면 제가 죽기 전에 유산 처리를 못할까봐 분명 안달이 날 겁니다. 셋째, 편지. 원망도 분노도 없이 담담하게 썼지만 뼈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정신이 온전할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한번 보자꾸나 봉투를 밀봉하고 퀵 서비스를 불렀습니다. 집이 아닌 아들 회사로 보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내시게요? 민지 씨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그놈이 원하는 게 늙은 어미인지 아니면 어미가 남길 돈인지. 봉투를 보낸 지 사흘째. 소식 없음. 닷새째. 무소식. 엿새째. 요양원 입구에 아들 회사 이름으로 된 화환이 도착했습니다. 1회째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드님이 생일날 꼭 참석하시겠다고 전화 왔어요. 걸려들었구나. 나이 먹으니 핏줄의 정보다 계산기가 더 정확하더군요. 10년을 뒤도 안 돌아보던 놈이 건강검진표 한 장에 부랴부랴 달려온다? 효심이 되살아난 게 아니라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기꺼이 그 효자 연극을 볼 무대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생일 당일 저는 붉은색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요양원 강당은 풍선과 플래카드로 꽤 그럴듯하게 꾸며졌습니다. 민지 씨가 준비한 2단 케이크에는 촛불이 꽂혀 있었고요. 평소엔 서먹하던 다른 노인들도 휠체어를 밀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박상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에 한 손에는 고급 백화점 케이크, 다른 한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더군요. 얼굴에는 성공한 효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원장님과 악수하며 어머니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너스레를 떨더군요. 저는 벽 쪽 상석에 앉아 그 꼴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좋아하시는 카스텔라 사왔어요. 아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고맙다. 몸은 좀 어떠세요? 건강검진 결과 보고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래서 휴가 내고 왔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거 보고 온 거냐? 갑자기 아들은 당황하지 않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에이, 겸사겸사죠. 생신도 다가오고 해서 말하면서 녀석의 눈동자는 제 책상 위를 훑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일부러 상속 및 증여 신탁 안내서 책자를 올려두었거든요. 녀석의 눈빛이 탐욕으로 반짝이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너만 오는 게 아니다.
제가 툭 던졌습니다. 네? 또 누가 와요? 그때 문이 열리고 작은 체구에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땀 범벅이 된 흰 티셔츠, 가방을 맨 채였죠. 녀석은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곧장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어떻게 왔니? 박상훈이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학원 땡땡이 치고 왔어요. 지훈이는 아빠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인 줄 어떻게 알았어? 아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오라고 했다.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두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아들과 내 손으로 기른 손자, 핏줄은 같으나 마음의 깊이는 너무나 다른 두 사람.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날 무렵 저는 박상훈을 쳐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가면이 곧 벗겨질 거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소원을 빌 차례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되뇌었죠. 제발 정신 맑게 살다가 해야 할 일 다 끝내고 가게 해주소서. 촛불을 끄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상훈이 사온 비싼 케이크를 잘라 직원들과 노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정작 저는 입도 대지 않았습니다. 안 드세요? 아들이 묻더군요. 요즘 단 건 안 먹는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반면 옆에 앉은 지훈이는 제가 까놓은 귤을 조용히 받아먹으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80살이 되니 이제 내 인생에 남은 것들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건강뿐만 아니라 제가 남길 것들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에 대해서도요. 유산이라는 단어는 꺼내지 않았지만 박상훈의 눈이 번뜩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젊어서 고생도 했고 자식 뒷바라지도 원 없이 했습니다. 집 사주고 결혼시키고 손주 봐주고 하지만 정작 늙고 병든 뒤로는 혼자였습니다. 10년 동안 아들 얼굴 한번 못 봤지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온 이유 나는 안다. 병원 기록 보고 내가 곧 죽을까봐 재산 정리 안 됐을까봐 급해서 온 거지? 효자 노릇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 나도 알고 너도 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연기 잘하더구나. 케이크도 비싼 걸로 사오고 박수 쳐주마. 제가 정말로 손뼉을 3번 쳤습니다. 짝, 짝, 짝. 아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입을 때리는 순간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말할 차례다. 나는 3년 전에 성북동 집을 12억 원에 팔았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내 통장에 고스란히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돈을 이미 정리했다. 민지 씨가 제 신호에 맞춰 서류 봉투에서 복사본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특정 금전 신탁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죠. 이 돈 아들에게는 한 푼도 안 준다. 내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놈한테 줄 돈은 없다. 저는 지훈이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 손자 박지훈에게 주겠다. 지훈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 이 돈은 5억 원짜리 교육 및 생활비 지원 신탁으로 묶어두었다. 제3자인 금융기관이 관리하며 아이의 부모를 포함한 어떤 법정 대리인도 손을 댈 수 없다. 박상훈이 헛바람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학비와 병원비는 신탁회사에서 직접 지불한다. 네 아빠 손 거치지 않아. 성인이 된 후에도 인출하려면 정해진 조건을 만족해야 해. 저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지훈아, 이건 널 옥죄려는 게 아니야. 네가 살아가면서 비를 피할 우산을 만들어주는 거다. 적어도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거나 억지로 남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려는 할미의 마음이다. 지훈이 눈에 눈물이 고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주는 거야. 박상훈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애 아빠예요.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네가 애 아빠지. 근데 넌 아이한테 뭘 가르쳤니? 할미는 몰라라 하고 요양원은 쳐다보지도 말고 돈 냄새 맡으면 달려오라고 가르쳤냐. 아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집 한 거 몰랐지? 내가 죽기만 기다리면서 그 집 팔아 챙길 생각만 했겠지. 미안하지만 이번엔 내가 빨랐다. 이 돈은 절대 네가 못 건드린다. 저는 좌중을 둘러보며 선언했습니다. 이미 변호사 공증 등기 다 끝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자리입니다. 내 인생의 결과물은 내가 결정합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고맙다. 생일 파티가 끝나고 며칠 뒤 박상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부도 없이 대뜸 본론부터 꺼내더군요. 어머니, 그 신탁 좀 다시 생각해 보시죠. 법적으로 제가 소송 걸면 복잡해집니다. 해볼 테면 해봐라. 내 정신 멀쩡하다는 진단서도 다 끊어놨다. 아니 어머니,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지훈이가 어린데 그 큰 돈이 있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기가 차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내가 정한다. 너는 10년 동안 기회가 있었어.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건 너다. 지훈이는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찾아왔어. 나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것뿐이다. 전화를 끊고 민지 씨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민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어르신처럼 똑똑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살았을 텐데요. 그 말에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요양원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전화하지 않습니다. 아마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겠죠. 지훈이는 여전히, 아니 더 자주 저를 찾아옵니다. 이제는 숨어서 오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오죠. 아빠가 이제 아무 말 안 해요. 포기하셨나 봐요. 녀석이 씩 웃으며 말합니다. 어느 날 녀석이 스케치북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그려드리고 싶어서요. 창가에 앉아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완성된 그림 속 저는 햇살을 받으며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외롭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스스로 삶을 완성한 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나중에 커서도 꼭 기억할게요. 그래, 그거면 됐다. 저는 그림을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침표는 누가 찍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찍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표는 생각보다 꽤 근사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식에게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냉대뿐이었던 어머니가 자신의 노후와 재산을 주체적으로 정리하며 진정한 사랑을 준 손자에게 마음을 전한 이야기였습니다. 효도는 셀프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부모의 재산이 당연히 자식의 것이라는 생각.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김영자님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